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 토크 오늘 최지연입니다. 코스모스 한들거리는 가을이 왔습니다. 자연의 변화는 사계절 내내 어느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시간도 그렇게 계속되는 변화와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일 겁니다. 요즘 학령 인구가 줄고 있어서 대학도 상당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데요. 시대의 변화 속에 두 개의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만나보시죠. 충북도립대학교 박영 교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대학이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박사학위가 두 개라고 하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네. 먼저 이야기 나누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충북도립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박영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폭염에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상크름한 계절이 왔습니다. 좋은 계절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지금 충북도립대학교가 개강을 했죠, 학생들이요. 네. 지난주 즉 8월 말에 저희는 개강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은 대면 수업을 기대하고는 있었는데 지금 어렵잖아요, 상황이.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줌 활용도 하고 있고 동영상 강의도 하고 있고 또 충북 권역 LMS 그 활용을 통해 가지고 비대면 대면 이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조용하기만 했던 대학 캠퍼스에 활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학교 분위기는 요즘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방학 때 조용하던 분위기하고는 많이 달라서 저희도 활기차게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과 교수님으로 네. 지금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앞서서 제가 박사학위 두 개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네. 뭐 대학 교수님들 가운데 이렇게 학위를 또 두 개씩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긴 하겠지만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네. 네. 제가 이력을 보니까 네. 전자공학과 교수를 하고 계셨었더라고요. 네. 네. 제가 워낙은 전자공학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공학 전공자로 지금 현재 충북도립대학 정보통신과 교수로 임명을 받아서 99년도였죠. 1999년도에 임명을 받아서 정보통신과 교수로 지내오다가 제가 이제 안주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성향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폭넓은 학문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 분야를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네. 평상시에도 궁금하고 또 평상시에 관심도 있었던 사회복지 분야를 한번 해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고 또 그때에 저출산 고령화 이 사회적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 학문에 도전해 보았던 것입니다. 네, 정보통신이라고 한다면 무슨 텔레콤 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전자공학 전공을 하고 정보통신과 교수로 임명이 된 것은 이제 전자공학의 역사를 보면 뭐 진공관 개발이 되면서 전자공학이 발달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전자공학이 정보통신 기술을 발달시켰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정보통신학과로 임명이 되게 된 거죠.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대학에서 정보통신을 공부하셨을 때 네. 그때 우리 대학 문화에서 예. 정보통신 하면 좀 신생학문 아니었어요? 그렇죠. 제가 진학을 할 때만 해도 사실 많은 대학에 전자공학과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막 떠오르는 그런 공학 중에 하나였죠. 대표적인 공학 분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저희가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성별의 차이에 따라서 직업군이 좀 이렇게 나뉘어 있듯이 학과 진학하는데도 그런 사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학은 보통 네. 남학생들이 하는 학문이라고 해서 그렇죠. 여학생이 조금 덜 가는 추세 아니었을까요? 그때 어땠어요? 그때 제가 갔을 때도 1, 2, 3학년, 4학년에 여학생 선배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는 남학생들이 전유하던 분야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뭐
신지식이나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도 재밌고 또 나름 대학 생활이 남학생들 속에서 하는 대학 생활이 굉장히 재미있었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1, 2, 3학년 통틀어서 여학생 한 명이었다고요? 네. 혼자셨다고요? 아니죠. 이제 저희는 1학년 때 5명이었거든요. 여학생이. 그런데 이제 132명 중에 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몇 년 전인 거예요, 그게? 86년도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1986년, 제가 86학번이니까요. 네. 예. 그랬는데 가보니까 다 남자 선배들이고, 여학생 선배 한 명 있더라고요. 4학년에. 선배님께서. 네. 그래서 저희가 132명씩 4학년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 중에 여학생이 6명이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대학교에서 이제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하시고 졸업하고 네. 바로 이제 강의를 하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는 4학년 때 조기 취업이 유행이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9월에 2학기를 다 다니지도 못하고, 이제 기술 엔지니어로 맥슨전자라고 아세요? 들어봐. 지금 네. 없죠? 예, 지금은 맥슨전자라는 주식회사는 살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의 맥슨전자의 모체는 아니에요. 예.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통신기기의 선두주자였고, 그리고 대단했죠, 우리가 맥슨전자. 86, 88 올림픽 공식 통신기계 네, 업체를 업체였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기술부, 생산기술부에 여성 엔지니어는 최초로 여성 엔지니어로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모셔가기 아니에요? 모셔가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네. 희소성이 좀 있었죠. 근데 희소성이 있는 반면에 어려움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성 엔지니어의 역할이 생산 기술부였으니까 생산 라인의 반장님들과 그 연륜이 많았던 반장님들과 함께 이제 공조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성이라고 조금 그 멸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당시만 해도 유리천장 같은 게 또 네, 그런 효과가 확실하게. 예, 그래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또 제가 설득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직장 생활을 뭐 오래 하진 않으셨겠네요. 제가 한 2년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때 이직을 하는 그 동료들이 있었어요. 펜텍이라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벤처 기업의 신화, 펜텍 주식회사인데요. 저희 이제 맥슨전자에 계시던 분이 나가서 그 기업을 설립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승승장구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직을 하는 그런 동료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직보다는 그리고 또 그 기술 엔지니어로서의 역할을 더 하려면 제가 좀 더 깊이 있는 학문을 좀 하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석사에 진학을 하게 되고 또 석사 진학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박사도 필요할 것 같아서 박사까지 진학을 하게 되면서 학교의 교수로 임명을 받게 됐죠. 그때 이제 첫 번째로 가신 학교가 지금 네, 충북 도립대학교입니다. 그때의 도립대학교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규모는 뭐 당연히 작았을 것 같고요. 도립대학은 그 예전에 오지특별법이라는 그 의미가 있는 대학이에요. 설립 취지부터 나쿠덴 지역의 고등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설립된 그런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지역 산업과 함께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공학계열 8개 학과로 시작을 했어요. 예, 그게 1998년도 개교한 거죠. 8개 학과로 시작된 328명으로 시작을 한 그런 대학입니다. 지금 현재는 9개 대학, 그러니까 공학 계열이 9개고 그리고 인문사회 계열이 2개로 인문사회 계열이 없다가 2개 학과가 신설이 되면서 지금 11개 학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인문사회학과 2개 과목은 무슨 과목이에요? 지금 소방행정과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좀 그러니까 전자통신, 정보통신, 전자공학이잖아요. 이제 전자공학을 하고 사실 지금도 대학에서 전자공학과는 굉장히
그 각광받는 학과예요. 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전자공학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면 뭐 제대로 아마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전자공학과 그 교수 그리고 여성으로서 전자공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네. 뭐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사회복지를 공부하신 거예요. 네. 이게 조금 궁금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관심 분야여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한 10년 전쯤이죠. 2003년, 네. 2004년에 학령 인구 감소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입시가 잠깐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도 공학 계열만 있다 보니까 네. 인문사회 계열을 선호하는 요구에 부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성원들의 이제 우리 대학도 인문사회 계열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학과가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그 전문 인력 양성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손을 번쩍 들고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정보통신과 교수로도 참 메리트도 있고 잘 나가고 있었는데 제가 도전을 한 거죠. 사회복지과를 만들어서 한번 인문사회 계열에 한번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신설학과를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과가 다르잖아요. 네. 전자공학과 사회복지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이제 전자공학을 하면서 저는 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과학의 발달이나 공학의 발달은 모든 게 인간 중심이어야 된다는 네.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석사 과정에서도 이제 논문을 쓸 때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골도전화기 개발에 대한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과학이나 이 공학의 그 기술들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기능의 한계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학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거는 인간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아마도 저는 사회복지 분야에 이 내재되어 있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전공한 거를 접어두고 새로운 전공 분야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박사학위를 전자공학으로 받으신 상태였잖아요. 네, 그렇죠. 이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게 이게 시간과 노력의 네. 싸움이고 또 비용도 만만하지 않고 네, 일단 뭐 학위를 하나 받는다는 게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 이제 학위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석사 예를 들면 사회복지니까 네. 사회복지 박사 과정으로 이렇게 박사 과정을 가신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필요할 것 같고 네. 무언가 이렇게 사회에 그 환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격증이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뭐 학위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공부를 그 폭넓기도 하지만 좀 자세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박사로 바로 진학을 안 하고 석사 과정을 다녔어요. 교수님께서 석사 네. 과정에 들어간 예. 거예요? 그때 면접을 보시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뭐하러 석사 과정을 다시 하느냐. 네네. 박사 과정에 그냥 진학을 해도 되는데 라고 의아해하시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길래 면접 과정에서 저는 학위 따라온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정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네요. 네. 예, 그래서 석사를 마치고 또 마치고 나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해야 되겠다 또 결심을 해서 박사 진학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사회복지학 석사를 들어가서 박사 수료하고서 또 논문 쓰기까지 네. 얼마나 몇 년 걸리신 거예요? 제가 2009년도에 이제 석사는 2005년도에 하고요. 2009년도 박사를 하고 이제 작년에 박사 학위까지 했어요. 꽤 오래 걸렸죠.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지금까지 공부만 했더라고요.
근데 뭐 공부를 잘해서 이런 것보다는 제가 그런 열망, 도전 뭐 이런 정신이 좀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DNA가 도전 DNA가 있으신가 봐요. 제가 안주하지 못하는 그런 DNA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끊임없이 뭘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뒤돌아보면 제가 뭔가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옆에서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해주세요. 그만 이렇게 편안하게 있어도 되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걱정 반, 놀림 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고 있더라고요. 네. 요즘 대학들이 계속 정원을 줄여나가고 있잖아요. 정원을 줄여나가고 있고 또 학령 인구가 줄고 있어서 이제 입학생이 줄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폐지되는 과가 많아요. 그렇죠. 폐지되는 과도 있고 또 모양을 바꾸는 과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할 수 없이 교수님들께서 본인들이 전공한 것들을 바꾸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네. 근데 지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전자정보공학이 한참 막 각광을 받을 때에 네. 사회복지를 한번 그것도 도립대학교에 인문사회계열이 없으니까 인문사회계열을 한번 만들어봐야겠구나 하고 마치 학령 인구가 줄 것에 대비해서 학교가 달라지는 모양새를 그때 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언뜻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학과 개편이 이루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 전환이 필요한 네. 그런 시점이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필요해서 제가 하고 싶어서 했지만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 준비되어 있어서 그 시대의 흐름과 맞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제가 늘 끊임없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흐름과 같이 발맞추어서 나가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학에 지금 위기라고들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리프레시 기능이 아니라 리셋의 개념으로 다시 생각해야 된다.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교육 마인드, 또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변화된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제 생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거는 다른 대학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학, 우리 충북도립대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 인력 양성도 필요하고 또 충북도가 지금 가고 있는 신성장 주력 산업에 맞는 전문기술 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잘 하고 있지만 이제 미래 산업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해서 변화가 아닌 변혁이라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대학이 지금 사실은 몇 번의 학과 개편이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지금도 꾸준히 그 학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그 평가에 의해서 또 다른 개편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아마 다른 대학도 지금 네. 다 같은 상황이 아닐까 싶고 또 재정 지원 제한 대학 네, 해마다 그렇죠. 또 발표하잖아요. 네. 발표할 때마다 가슴 뜨끔뜨끔하고 아마 교수님들 그러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 도립 때도 네. 제한 대학이 된 적이 있었었죠. 네. 저희도 일주기 때 깜짝 한번 놀랐어요. 도립 대학인데. 네. 저희가 이제 미처 준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때 위기를 맞았었어요. 그런데 2주기 때 지금 이제 총장님 모셔오고 그리고 구성원들이 이건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구성원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저희가 그 위기를 극복했고 그리고 자랑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그 결과가 아주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네. 22년부터 3년간 재정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대학 구성원들의 모든 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대학에서는 그 학생 수가 줄고 있으니까 네. 지금 뭐 잘 가르치는 건 기본이겠지만 잘 가르쳐야 되지만 또 생존에 대한 걱정들까지도 하는 시대가 됐더라고요. 네. 저희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신축 기숙사 기공식을 네. 6월에 했어요.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도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셨고 또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또 의원님들 그리고 또 우리 학교가 있는 옥천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군민분들이 지지와 성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최첨단 복합 문화 생활공간이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이제 23년도 5월에 완공을 앞두고 지금 보니까 열심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숙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충북도립대학은 한 번 더 도약의 그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옥천에 지금 소재하고 있어요. 네. 누군가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청주에 있다면 정말 경쟁률이 엄청날 것이다. 네. 지금 우리 대학의 바이오 생명의학과는 오송에 있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는 입시율도 너무 좋고 취업률도 너무 좋아요. 근데 꼭 옥천에 있다고만 해서 입시율이나 취업률이 나쁜 건 아니에요. 뭐 반도체 전자과라든가 또 제가 몸담고 있는 사회복지과라든가 네. 또 조리제빵과 또 전기과, 기계과 이런 학과들이 입시율도 좋고 그리고 취업률도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또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또 메타버스라는 그런 가상 공간이 지금 이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대학, 하나의 공간에서만 대학이 존재하는 시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래의 대학은 그래도 가상 공간에서도 존재할 수 있고 여러 개의 공간에서 대학들이 운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서 개혁을 하고 변화를 주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연구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박사를 받으셨나요? 제가 석사 때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 쪽으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썼는데 박사는 장애인의 그 경제 활동이 얼마나 장애인의 삶의 질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왜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도 부족하지만 노인 일자리 또 장애인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이면서도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삶의 만족에 그 경제 활동이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 가운데 정말 어떤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가 봤더니 저는 그중에 그 논문을 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장애 수용이라는 영향 요인이 네. 이 삶의 만족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장애 수용이라는 것은 내가 장애가 있음을 내가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현실을 수용이라는 걸 내가 수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가 수용하는 건가요? 본인이 수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내 신체가 불편한 것을 네. 내가 스스로 수용하는 네. 것. 네. 그 장애 수용이 높은 그런 근로장애인들이 삶의 만족도나 직무 몰입이나 직무 만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 연구를 하면서 또 한 번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실에서 내가 얼마나 이 현실을 받아들이느냐 이런 그 수용의 자세가 지금의 나의 생활이나 행복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많이들 힘드시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런 현실, 일상이 어려워진, 우리가 평범한 생활이 어려워진 지금 현재에서 많은 불만들과 불평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나를 받아들이고 이 상황을 이해하고 이런 그 자세로 임한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저희의 삶이 좀 윤택하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것도 긍정의 마인드네요. 네. 현실을 수용하는 것. 네, 그렇죠. 인지하는 것. 네. 참. 코로나 시대에 또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였네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해왔고 그리고 또
제가 실존주의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제 자신이 스스로.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생활에 너무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이 생활을 더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제가 도전하고 또 미래를 생각하고 하는 거에 밑거름이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금 과를 좀 바꾸셔야겠습니다. 그러니 학위를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그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네. 그 구성원 분들께서도 또 교수님들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그런데 직접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를 공부해 보시니까 어떠신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회복지를 다시 뭐 도립대 사회복지과를 좀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가 우리나라에서 막 사회복지 붐이 일 때 아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사회복지가 이제 이슈로 떠오르면서 네.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저출산도 있었지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령화 사회이기도 하고 25년도가 되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네. 1,000만 명 시대가 오는 거죠. 이 노인 인구가. 네. 정말 그 노인 인구가 1,000만 명 시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지금 이미 노인에 이제 들어섰고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 말고도 기존의 노인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 노인분들이 얼마나 이 일상적인 생활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갈까 이런 부분에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자공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평생 사회망 안전이라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 사회와 또 공공 즉 정부가 같이 노력해서 또 민간 이런 기관들이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사회복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초고령화 시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잘할 수 있을까? 사실 돌봄이라는 거는 그냥 케어의 목적이 케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자율적인 결정권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또 건강, 헬스도 지켜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려면 돌봄 서비스가 기술공학과 접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전자공학과. 했어요. 네. 지금도 일상에서 전자공학 기술이 저희의 어떤 돌봄 서비스에 많이 들어와 있기는 해요. 비상벨을 접목돼서. 누른다든가 그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왜 광고도 나오잖아요. 비서, 개인 비서, AI 네. 개인 네. 비서. 이런 것들은 장애인이나 일반 우리 뭐 일상적인 일반 사람들 못지않게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에요. 그리고 돌봄 인력들의 한계가 있잖아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집단 프로그램이라든가 집단 케어가 불가능해졌어요. 그리고 또 시설에 입소가 되어 있어도 코트 격리라고 해서 사실 프로그램을 많이 가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밖에 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도 확대가 돼야 되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공공성 영역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올 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복지도 이제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서 이런 어떤 보조공학기기라든가 아니면 돌봄 서비스의 돌봄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기술이 접목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들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응용되고 어떻게 활용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융합이라는 게 네. 정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융합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두 전공 분야에서 학회 쪽에서 양쪽 학교에서 또 다
이렇게 네.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그 양쪽 학교에 다니는 게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전자공학회, 네. 전자공학학회, 그리고 그리고 사회복지학회. 예, 사회복지학회 이렇게 양쪽 학회를 다니는 게 처음에는 내가 한쪽만 선택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그런데 양쪽을 다 다니면서 정보도 듣고 그리고 연구 발표도 듣고 그리고 같이 연구하고 해보니까 이건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융합해서 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높겠다라는 그 네. 효과가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융합 분과라는 것이 공학학회에도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도 이제 두 전공을 같이 한 사람이니까 융합 분과에서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나 또는 또 다른 학문이나 이런 거와 공학이 접목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확장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융합분과위원장을 지금 맡고 계시더라고요. 네. 융합학회. 저 한국 디지털 콘텐츠 학회인데요. 지금 수많은 콘텐츠들이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학회에서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을 어떻게 그냥 방대한 양의 콘텐츠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활용 기술을 이용해서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이 디지털 콘텐츠 학회에서 융합분과 이제 영역에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학자분들께서 연구를 하셔서 이제 논문을 발표하고 하면 그 이후에 이걸 근거 자료로 해서 이제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연구 영역이 달라지고 더 새롭게 발전하고 또 융합학회라는 게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분명히 그런 연구들을 해내실 텐데요. 네. 어떤 계획을 앞으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4차 산업혁명은 정말 융합 코드죠. 네. 예, 융합 코드이기 때문에 융합을 코드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빌리자면 직원에게 어떤 그 일을 잘하는 조직 관리를 하는 그런 혼자 잘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보다는 협업하고 또 같이 함께 상생하고 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훨씬 더 그 효과를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두 개의 전공을 융합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협업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끌어내고 그것을 활용하고 같이 공유하고 이런 그런 활동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커리큘럼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또 다른 학과에서도 이런 공동 커리큘럼 개발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자공학과 제자도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사회복지과 제자도 있으실 것 같고. 네. 지금 뭐 장성한 제자들은 네. 사회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벌써 23년째 네.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때 뭐 20살인 학생이면 지금 40살이 넘었죠. 그렇네요. 그죠? 예. 네. 이제 장성한 제자들을 두게 됐어요. 그래서 뭐 물론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과를 졸업한 제자들도 기업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 제가 몸담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복지과 졸업한 학생들은 지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역사회 안에서는 뭐 시니어 클럽이라든가 또 복지관이라든가 다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국장이나 또 센터장이나 기관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보육교사 자격증을 네. 가지고 또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만의 그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주 다방면에서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선생님으로서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예, 제가 잠깐 우리 사회복지과 재학생 또 졸업생 여러분, 우리는 계속 앞으로 정진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학생 사랑하는 마음이. 뭐 그것도 그렇지만 사회복지 또 가르치시면서 전자정보, 그리고 전자공학 얘기도 또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네. 아이들의 상상력이나 창의력도 많이 키워주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전공을 통해서 대학에서 이제 어떻게 지도를 하시고 또 어떤 과정을 거치셔서 어떻게 도전하시는지, 어떻게 변화하셨는지를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우리 학교에 나아갈 방향, 대학에 나아갈 방향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그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서 앞으로 계획도 궁금하고요. 시청자 네. 여러분께 인사 말씀도 좀 부탁드리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교수자니까요. 대학에 있는 교수로서 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학의 현장 중심에는 교수자가 중심이 아니에요. 이제는 학습자들이 서로 협동하고 능동적으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리고 또 그 서로의 경험을 공유를 통해서 능동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게 숙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교수자로서 그런 교육 시스템에 또 일조를 해야 되는 게 또 저의 계획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흔히들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MZ 세대라고도 하고 신기술, 신문물에 상당히 그 발빠르게 움직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또 열심히 무언가를 창출해내고 이런 세대들을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제 그 옛날에 가르치는 대로 공부만 하는 학생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본인들이 서로 무언가를 논의하고 협업하고 창조물을 만들어내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가 노력해야 될 것은 그런 학생들한테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또 그런 학생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러려면 저는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고 저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일상에 지치고 그리고 또 무언가 그냥 가만히만 있으시면 더 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더 그대로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 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휴식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생각하시고 도전하시면 좀 더 행복하고 또 좀 더 활기찬 그런 미래가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내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노력하시면 도전하시면 충분히 행복한 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날마다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충북도립대학교 박영 교수 만나보셨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으니 내 자신이라도 변화시키자. 변화와 관련한 명언 가운데 한번 골라보았는데요.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것. 항상 늘 같지만 무언가 달라지는 것. 이게 우리의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건 결국 열심히 생활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고요. 더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슈토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